사실 어제 날씨 예보에 의하면 오늘 이 시간에 12mm 폭우가 온다 그래서 역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날씨는 좋아졌습니다. 하여간 폭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참 뜨거운 인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시끄러운 뜨거운 인물을 제가 다루게 했습니다. 전제는 제가 사실 역사학자고 정치학자고요. 제가 한국 정치 분야에서 이론이 전공이지 역사가 전공이 아닙니다. 해방 정국이나 박헌영 문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안재성 씨, 박헌영 형제는 안재성 씨라든가 임명석 씨라든가 또 남로당 영수 김남식 씨라든가 심지어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작년이 2025년이 조선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한국 정치가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 진보 정당 100년사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해방 정국을 일부러 제가 피해 왔습니다. 제가 정리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피해 왔는데 고사를 하다가 우리 조동지께서 하도 부탁을 해서 이런 한계를 전제로 한번 문제 제기 참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떻게 보면 해방 8년사를 이뤄왔던 숙제를 어느 정도는 정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한국 정치에 대한 이론적인 작업들을 주로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박헌영 이름은 우리 안재성 씨 그리고 제가 이제 이론적인 2015년 이후에는 이론적인 거에 한계를 대중적인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사회 기행을 주로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마추픽추 정상 저쪽은 굉장히 많이 나갔고 한국 여행서 중에 아주 이렇게 기념 전환점이 된 시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마오가 갔던 대장정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서 제가 레드로드라는 걸 갔다 왔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1일이 큐바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큐바 혁명 60주년을 좀 평가하자 그래서 큐바 혁명 기회를 갔다 왔고, 제가 정년 퇴임을 한 다음에 실패한 좌파 사상가 기행을 쭉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1호로 이탈리아 여러분 헤게모니 또는 시민사회 이런 용어를 만든 이태리 공산당의 그람시 기행을 가장 우리에 쓴 이름들, 김 선생님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갔다 와서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를 하려고 했는데 2000년도에 다 준비해 놨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돈만 날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몇 년 될 것을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한국 역사 기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쭉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사진은 제가 이제 그람시 기행 갔을 때 사진이고, 그다음에 로사 룩셈부르크 가는 대신에 한국 현대사 기행을 먼저 하자 그래서 한 100군데를 골라서 이제 2권의 책으로 냈는데 그게 키워드 한국 현대사 기행이라는 책입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박헌영이 예산 사람이라 예산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박헌영의 아들이 원경 스님을 만나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박헌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현대사 기행을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정 사상 기행 2025년 작년 조선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서 박헌영이 쭉 갔던 사상 기행을 하셨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왜? 북한을 가지 못하니까. 북한을 가지 못하지만 북한을 빼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사상 기행을 가자라고 이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박헌영 스님이 갑자기 이 원경 스님께서 3년 전에 갑자기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 기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신에 박헌영 아들 원경 대종사 이야기에서 한 스님이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헌영 주변을 제가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박헌영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의 출발은 분단 정치 이분법입니다.
한국 한반도는 분단의 정치고 결국 남한에서의 역적은 북한에서는 혁명 영웅이고 북한에서의 역적은 남한에서는 반공 영웅인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우리 분단의 현실인데 결국 그 중에 이제 뛸 수 있는 한 사람이 이현상 남부군 사령관이에요. 이태씨가 이제 남부군을 쓴 이태씨가 보면 이현상이라는 분이 한국 현대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 그리고 지구상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리산에서 2만 회 정도의 전투가 있었고 10,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제가 큐바 혁명 현장 그 산 꼭대기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장정도 따라가봤고 베트남의 혁명도 가봤지만 정말 지리산에 비하면 쿠바와 대장정은 피크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동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소설가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하고 이현상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현상을 모른다라고 개탄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현상 경우에 반김일성 노선, 어떻게 보면 이적 노선으로 인해서 결국 북한에서 결국 모스크바 유학을 다녀다가 김일성 추종자가 싸우고 유학이 취소되고 결국은 그 게리라 운동을 하여서 이제 결국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생전에 남북 모두에 배척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현상도. 그렇지만 이현상은 한국 전쟁 말기에 죽었기 때문에 사후에는 열사 제1호로 칭송을 받았고 북한 애국 열사 등에 묻혀 있고 그다음에 혁명 열사 유족으로 저 사진이 자기 이제 딸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사실 이현상이 굉장히 고독한 인물보다 더 고독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박헌영이죠. 저는 이제 삼중에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공 당수인 이정 박헌영은 이제 1953년인데 그러니까 1900년에 태어났으니 딱 근대 시대에 태어난 것이죠. 근데 남한에서는 빨갱이 두목, 특히 탄착을 했다는 소련의 괴뢰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또 미제의 간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남한 대한민국의 운동권의 다수파, 흔히 다주파라고 부르는 데서도 북한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제 간첩. 예를 들면 말지 1991년 5월호에 따르면 5월호에 결국 그 당시에 북한에서 검찰 뭐 이런 쪽에 일을 있다가 결국 월남한 김종중 씨 인터뷰를 이어서 결국 박헌영 재판에서 박헌영이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권은성 씨가 쓴 녹슬은 해방까지 포함한 4중인데 그건 뭐 조금 다른 이야기라 좀 빼앗을 이야기. 어쨌든 하여간 삼중에 저주받은 자 남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동권에서까지도 결국 미제 간첩으로 결국 침을 뱉은 이런 사람이 박헌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의 삶을 크게 보면 네 시기를 볼 수 있겠죠. 성장기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서 결국 한 것이고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공산주의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상하이로 가서 독립운동 1919년 1945년까지가 일제 상일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해방정부 왜 1년 남짓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945년 46년까지가 이제 숫자가 잘못됐네요. 제가 하나를 추가하면서 세 번째 시기고 네 번째 시기는 북한 체류 시기 그리고 46년부터 56년까지죠. 46년에서 53년까지는 공식적인 그런 그래도 활동을 했던 시기고 53년에서 56년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처형당하기까지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장기와 일제 이제 한일운동기 보게 되면 1919년에서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19년까지는 어렸을 때고요. 19년부터 이제 45년 8월 15일까지 이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가게들 보게 되면 이 학교라는 게 할머니인데 그 조모 씨라고 하는 예산에서 그 금광을 하던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남편이 일찍 죽고 그러다 거기 쌀을 내고 있었던 박현주라는 사람과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원래 그 사람도 결혼한 사람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박헌영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세죽과 결혼해서 박비비안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정말 상해에서 붙잡혀 오는 바람에 주세죽은 남아서 이제 김난야와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1940년에 이제 39년에 풀려 나와서 있을 때 이제 그 아지트 키퍼라고 부르는 자기를 돌보던 여인 정순년과 사이에서 원경 스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이제 그 사에서 난 딸이 조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대원각의 결국 주인입니다. 대원각의 주인이고요. 그 딸이 바로 김소산, 여러분 유명한 그 해방 정국의 간첩, 미녀 간첩으로 얘기하는 김소산인 것입니다. 그 이제 조봉이와 김병숙이라는 익산 갑부 사이에서 이제 김혜균이라고 하는 그 고려대 그 교수하다가 월북한 회화장의 주인이었던 그분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집안 내력이 됩니다. 김재수라는 사람이 바로 한산 스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애인이었던 사람이 전모 씨라고 하는 우리 그 문학의 여왕벌이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약간 1900년에 이제 충남 예산 서초 정리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집은 저렇게 돼 있고요. 원경 스님이 금광이 있었던 자리를 설명하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결국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박헌영을 낳았기 때문에 쫓겨나서 그 어머님이 이제 박헌영 어머님이 예산 의대에서 국밥집을 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보통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912년부터 15년까지 했고 일본으로 그 3.1운동 이후에 할 때 뭐 심었던 소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운데 있는데 이건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졸업 사진입니다. 그 가운데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박헌영. 가운데 줄 세 번째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성고보 지금 경기고등학교에 1919년에 YMCA에서 영어도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에스퍼란토도 공부하고 시문과 교류를 해서 시문이 박헌영에 대한 소설을 쓰기도 했죠. 1919년에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공산주의 사상에 접하고 미국 유학을 생각을 했다가 영어를 많이 공부했고 근데 같이 가게 된 친구가 병에 걸려서 이제 좌절을 하고 결국 1920년에 일본을 거쳐서 상하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에서 상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상하이파 김철수 중주 상하이파와 이스쿠르파의 두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상하이파는 김철수 씨가 주로 했고 이스쿠르파는 여운형이었는데 여운형 씨는 이제 박헌영보다 14살 위죠. 그래서 이제 그 박헌영 이정수는 이제 비루쿠츠파에 이제 들어가서 1921년에 그 고려 공청 30세 미만인 그 고려 공산주의 청년회에서 상하이에 비서로 일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근데 몽양 선생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주세죽과 이제 거기서 만나서 열었는데 주례를 여운형 씨가 썼고 몽양이 썼고 몽양 집에서 처음 신혼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1922년에 고려공청을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귀국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1년 6개월형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공부를 하고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성으로 올라와서 그 위에 있는 사진은 뭐 여러분이 지금 롯데 호텔인데 그 자리가 이제 그 원래 조공이 이제 그 설립됐던 아사원 중국장입니다. 1925년 4월 17일에 아사원에서 조선공산당 창립대회를 주도합니다. 책임비서는 이제 김재웅 씨가 그래서 이제 고려공청의 책임비서로 뽑혀서 하게 되고 조공과 공청을 코민테른이 승인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퇴사하고 조선일보 기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피라 사건을 추천한 사람이 글을 굉장히 급진적인 글을 써서 그것을 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25년 11월에 신의주에서 젊은 청년들이 술 먹고 친일파들 취해서 이제 친일파 그다음에 일본 경찰과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박헌영 보고서가 발견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조공 공청 관련자들인데 그래서 조공과 공청의 존재가 노출되어지고 그래서 제1차 조공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922년 6월에 이제 이현상 씨가 이제 60만 세 사건 관련해서 제2차 조공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서울로 압송되고 심한 고문을 받고 이제 소위 정신병 유명한 똥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정신병자를 사칭해서 이제 그렇게 막 미친 짓을 해서 풀려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경섭 씨 같은 경우에 그 레닌 대학에 썼던 자술서 입학 원서를 보게 되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정신병을 앓았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숙제 앓은 것이냐 아니면 정신병을 똥 먹고 뭐 이래가지고 풀려나기 위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설들이 있습니다. 뭐 지명수배된 박헌영 오른 왼쪽은 이제 그다음에 조공 관련됐던 그 사건 보도고요. 2027년 11월에 27살이죠. 11월에 병고속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2028년에 거기 있다가 정신병 치료 목적으로 주세주 부인의 고향인 함경도로 휴양을 가겠다고 해서 일본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소련 망명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위 눈물 거둔 두만강으로 유명한 김정부 씨의 형입니다. 그분이 이제 의식 있고 운동반이었던 사람이라 12월에 이제 함경선이 완성되면서 개통 축하 공연팀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술계통의 인적이기 때문에 그 공연팀에 끼어서 이정과 주세죽이 끼어서 가게 되고 주세죽은 그 기차 안에서 첫 비비안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넘어서 이제 결국 하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러시아 항도로 하산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원경 스님 뭐 등등 이야기 말씀은 이제 눈물로 젖은 두만강이 김영환 씨가 결국 이정이 무사히 강을 건넜다라는 신호로 만든 곡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년 12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결국 코민테른과 접촉을 하고 모스크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부 쪽에 이제 날씨가 좋은 쪽에 이제 일종의 뭐랄까 휴양을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코민테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조선공산당을 해체하도록 지시합니다. 조선공산당은 지식인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중의 뿌리 내린 어떤 그런 지식인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을 만들려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코민테른이 조공을 해체를 했고요. 그다음 29년도에 레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쓴 가명이 이정입니다. 뭐 계속 박헌영 옹경스님 이정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뜻은 이제 인민의 고물의 농사짓는 이걸 고물의 정자라고 그러죠. 한자를. 그래서 세상을 고르게 하는 인민의 도구다 이런 뜻이겠죠. 그때부터 이제 이정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세죽과 이제 박헌영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모스크바 도착해서 살던 시절에 그래서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 조선유교원회의 비서로 이제 결국 박헌영은 일을 하게 되고요. 박헌영, 박애, 최수홍 이 사람을 조공 재건을 위한 트로이카 3명의 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공재건위원회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29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몽양이 상하이에서 야구 경기장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국내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1932년에 이정은 레닌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주세죽 김단야와 함께 상하이로 가게 돼서 상하이에서 커뮤니스트라고 하는 잡지의 발행을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이제 그 왼쪽 사진이 이제 국제 레닌 대학이고요. 오른쪽은 코민테른 본부가 있었던 그 사진. 원경 스님이 91년도에 그 소련과 국교 정상화 된 다음에 결국 쭉 가셔서 자료들을 모아오신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는 여기 물론 이정이 있을 거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죠? 나도 헷갈리네. 저도 헷갈려서 잊어버렸네요. 앞에 세 번째인가? 여기에 박헌영, 이정의 레닌 대학 동창생이 있습니다. 동창 동기. 누군지 아세요? 호지민입니다. 호지민이 어디지? 저도 헷갈려요. 아래 오른쪽. 오른쪽인가요? 네. 어쨌든 제가 사실 이제 다른 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붉은 유럽이라고 유럽 진보 여행자를 위한 붉은 유럽 가이드 책을 쓰고 있어요. 런던에 가면 어디 가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시게 되면 칼튼 호텔. 호지민은 주방장으로 일했어요.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칼튼 호텔에서 1890년부터 여기에 1913년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칠이 주로 여기 왔어요. 그래서 거기 쿡에서 일을 했습니다.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한국통신국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제가 찾았어요. 한국통신국은 김규식이 바로 바르세유 조약 바로 직전에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갔던 곳입니다. 가서 거기서 만들었던 한국에 대한 뉴스를 유럽에 쭉 알리고 조선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호지민입니다. 바로 호지민과 김규식이 바로 파리에 있는 저 건물에서 만나서 조선의 독립을 그리고 조선 청원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최근에 프랑스 파리의 정보 경찰관들의 자료를 다 이렇게 이제 해제했는데 거기에 보면 호지민이 하는 거는 한국 독립운동을 보면 된다. 호지민이는 정확히 한국이 하는 거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호지민과 어쨌든 그때 이제 호지민과 하여간 같은 레닌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윤봉길 우리가 의거라고 부르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임정이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여러 모금 활동을 하는데 거기 그 당시에 글을 보게 되면 박헌영은 개인 테러보다 결국 노동자 농민의 대중 투쟁이 더 중요하다. 테러 이런 것으로 될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조공을 재건하기 위한 하기 위한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재유를 접촉을 해서 이재유에게 국내 조공 재건의 총책을 맡아달라고 했고 이재유가 흔쾌히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경성 프로이 이현상, 김상용 뭐 이렇게 되게 됩니다. 1933년 7월에 프랑스 조계에 나왔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죠. 원래 일본 경찰은 김다냐를 잡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엉뚱하게 주세죽이 잡혔고요. 김다냐가 잡혔고 그래서 주세죽과 김다냐가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뭐 고문을 버티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몇 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그런 다음에 이제 주세죽 김다냐는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6년형을 받았고 대신에 둘이 도망간 주세죽과 김다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유연애 분위기 뭐 등등 그 젊은 어쨌든 그래서 1939년에 만기 출소하고 출소해서 이제 경성 콩그룹 이재육 이관수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옆으로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김단야는 1938년에 죽었고 37살에 주세죽은 좀 오래 살아서 53년에 죽었고 이정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역설적으로. 근데 정말 비극적이야. 김단야는 일제 스파이로 처형당했고요. 근데 제가 30살 그당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오래 산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누구죠? 정조가 40몇 살에 죽었다고 일찍 죽었다 그러잖아요. 왕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고 일찍 죽었다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제 스파이로 처형됐고 주세죽도 교수용을 당하고 독립유공자 나중에 둘 다 독립유공자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전부 좌파는 일제 시대 죽어야 돼요. 그럼 유공자가 돼요. 일제 이후까지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이제 못하게 됩니다. 이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몽양이죠. 왜? 그분은 그래도 뭐야? 대한민국이 설립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제가 뭐 진보적인 활동하고 계속 운동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이거예요. 결국 좌파 운동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항상 적이 아니라 동지에 의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산 여러분 아리랑 장기라 이 사람도 결국 웨일즈가 에드가 스노우와 같이 와가지고 결국 인터뷰를 해놓고 쭉 해줬는데 김산은 자기의 책이 나온 걸 보지 못했어요. 아리랑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처형됐어요. 일제 스파이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장정을 갔는데 유지다 그러니까 바오안이라는 지역 마지막 예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바오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오안이라는 지역을 찾는데 아무래도 지도에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지역이 쯔단이라는 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오른쪽에 있는 쯔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에 살던 사람인데 마오가 들어와가지고 이놈이 있면서 자기 권력을 잡는데 굉장히 장애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래놓고 미안해서 도시 이름은 쯔단으로 바꿨어요. 뭐 트로츠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정은 일제에 고문당하고 등등하고 뭐 많은 그게 아니라 김단야 주세죽 자기가 믿었던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스파이로 몰려서 다 처형을 당했어요. 그럼 이 비극을 그 나중에 뭐 마찬가지죠. 그 이정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1939년에 감옥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조공 지하에서 움직이던 세력에 정태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태석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의 얼굴이 정태석입니다. 이 사람의 조카가 정순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교육도 하나도 안 받고 손에 사는 아무 무지랭이 같은 그런 여자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자기 조카예요. 내가 얘 무식했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결국 청주 무심천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박헌영이 나오면 거기서 건강도 회복하고 거기에 아지트 키퍼로 한 거예요. 아지트 키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요새 페미니즘 운동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과거 그런 운동이란 이름하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희생당했어요. 이런 일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성 운동 쪽에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그 이정과 정순년 사이에서 원경 스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원경 스님이 박헌영 아들이라서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저렇게 체격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박헌영 원경 스님이 이만했거든요, 등치가. 근데 어머니 사진을 보는 순간 진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원경 스님 이야기는 정말 한반도의 모순을 응집한 가장 비극적인 인물. 1941년에서 2021년까지 살았는데 정말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버리고 가고 어머니가 머리끄댕이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로당 아지트에서 김상용 이런 사람한테 살다가 그 사람 다 잡혀가니까 지리산에서 10살이 머리 깎고 결국 한산 지면서 지리산 빨치산 가서 어렸을 때 빨치산하고 같이 살았다. 이 현상이랑.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결국 김일성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알고 이정이 죽은 걸 알고 김일성이한테 복수하겠다는 것 때문에 UDT 북한 그 텔로 부대 북한 가서 김일성 먹다라고 자기가 지원해 가서 군대가 갈 수 없어요. 왜? 호적이 없으니까. 군대 가는 놈 가기 싫은 놈 대신해서 지가 가주겠다 그래서 했던 정말 비극적인 인물인데 어쨌든 그래서 보면 박헌영과 정순련의 자식으로 박병삼 이렇게 돼 있죠. 이 양반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나온 다음에 결국 40년에는 유격전과 그 전술이란 공장 배선도도 확보하고 비상시에 도시 게릴라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1년에 경성컴 1차 검거 사건이 있으자 대구로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검거 사건이 일어나 43년에 광주로 도망갑니다. 광주에서 위생부 벽돌 공장에서 이제 여러 자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벽돌 공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전남에 조직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순금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나중에 월북한 여자입니다만 하여간 소련 영사관 샤브린과 그 당시에 접촉을 하고 일본 필테론 이런 그 유인물도 만들어내고 쓰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일운동, 독립운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인정 투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중심으로 외교 투쟁이 있고, 그다음에 일열단 등의 무장 투쟁이 있고, 김일성 만주 무장 투쟁이 있고, 국내에 투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투쟁에 주목할 거는 국내에서의 무장 투쟁이에요. 사실은 보광당이라도 보광당 그러면 여러분 뭐 금은방 생각하시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당입니다. 이게 지리산 하준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지리산 부장. 그러니까 흔히 일제시대 때 징용 징병 1940년대 하게 되면 대부분이 끌려가거나 그 다음에 군대로 아니면 하는 게 갔다가 장준하처럼 도망가서 만주로 가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징병 징용병에 결국 저항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빨치산 그러면 한국전쟁 이전에 이제 여순 이후에 50년까지 있었던 그 당시 다 대개 49년 동백토벌 작전 다 죽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구빨치산이라고 구빨치. 그 다음에 북한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으로 가지 못하고 북한군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들은 신빨치라고 부릅니다. 50년대 이후. 근데 이제 우리 김성동 선생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구구빨치가 있어요. 구구빨치.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미 빨치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리산에. 바로 보광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성동 씨 표현 구구구 빨치가 있어요. 그 동학의 패배에서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뿌리가 우리의 빨치산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갑자기 48년에 나온 게 아니라 한말 지리산 동학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 후반 등등. 그래서 그다음에 결심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동에 가면 안동에 그 독립기념관을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 크게 되어 있습니다. 결심대 이건 그 당시 무장 투쟁을 했는데 총을 만들면 칼 만들면 철강산에 들린다 그래서 죽창을 만들어 싸웠어요. 죽창을 싸웠던 그 1940년대 후반에 다 건국훈장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경성콩 그룹이 있죠. 경성콩 그룹.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영모 교수가 얘기하는 일제 구속된 사람들 쭉 성분적으로 분석했어요. 90%가 좌파라는 90%가 좌파였다. 어쨌든 그래서 박헌영은 일제 국내 독립운동가 중에 특히 국내에서 싸운다는 건 더군다나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죠. 근데 대개 1940년대 가게 되면 다 변절하게 되는데 국내 독립운동을 중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최고의 한일 국민주사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사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여러분 대원각 자야 뭐 이래가지고 우리 법정 스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 스님에도 다 썼습니다만 사실 보면 조봉희가 이게 그 땅의 주인입니다. 조봉희가 그게 자야 김영 바뀌었는데 김영환이고 조봉희는 김소산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원각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남로당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남로당의 정수. 그 아버지에서 받았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딴 들어왔다는 설이 그 돈은 추천은 정확하지 않은 한나정 도에 되겠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김소산이 주로 그걸 운용했는데 김소산이 한국 전쟁에서 붙잡혀가지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된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야 거기서 일하던 여자가 자야입니다. 자야가 이걸 움직이게 되는데 그 스토리를 잘 아니까 자유당 시절에 국회의 부의장인가 실수군들이 이모 씨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바꾼 겁니다. 등기를 바꾼 거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원경 스님이 자야를 만나서 얘기할 때 돌려주겠다고 그럽니다.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자기는 도적도 없고 엄청난 세금 등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막 이제 하는 과정에 자야가 결국 땅을 법정 스님한테 주어버린 거죠. 어쨌든 자기는 이걸 가지고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큰 절을 만들고 역사 문제 연구소를 만든 사람이 원경 스님이에요. 거기에 이제 상임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승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박승지 누구죠? 두산그룹에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로 들어가 있는데 원경 스님 이야기는 박승직이 박헌영의 국내 자금책이었다는 거예요. 통로 코민텔은 돈 가져오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무역을 했으니까 그걸 하고 등등등. 그래서 원경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만든 우리 임원영 선생 아주 가까운 사이고 역사문제를 만들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친일파 아니다. 그냥 떼줘야 된다. 증거를 가져오라. 그랬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게.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하면 어쨌든 그 일제의 박헌영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에피소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자 이제 해방정국 시끄러운 해방정국. 1945년 8월 10월부터 46년 9월까지 이제 해방정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방의 소식이 들어가자 박헌영 동지는 빨리 나타나 우리들의 지도에 따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막 뜨고 근데 박헌영은 이제 광주에 있다가 어렵게 이제 차를 타고 등등등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8월 20일 날 조공 재건을 이제 경성콩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 내부 이제 여러 다른 세력들이 반중앙파 등등해서 이제 당내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태제라는 걸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이런 것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코민테른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의 첫 번째 단계는 민족해방과 일반 민주적인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다. 1단계, 2단계, 단계론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일본과 친일 지주의 농지를 몰수하고 그렇지만 일반 지주의 토지를 농지하지 않는 거죠. 일본과 대기업, 그다음에 지하자원을 국유화하고 언론 집회, 결사대회, 8시간 노동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코민토렌에서 나왔던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노선을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일청산, 농지개혁, 통일된 독립국가 수립 이 세 가지를 이제 크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방과 가져온 역사적인 과제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1995년인가요?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저는 이제 역사 비스듬히 세우기라고 부릅니다만 역사 비스듬히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중심의 한국 현대사로부터 김구로 바꾸게 됩니다. 김구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사실 저는 뭐 김구와 이승만이 얼만큼 노선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논쟁적인 주제예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김구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만 소위 뉴라이트나 이쪽에서는 김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 김구는 끝까지 대한민국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구 그거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그걸 하면서 서중석 씨가 한국 교과서 논쟁 교과서를 만들면서 친일청산, 농지개혁, 독립국가 수립 이 세 가지를 역사적 과제라고 이렇게 그 초안에 만들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친일청산과 농지개혁을 빼고 통일 독립국가 수립만 넣었어요.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앞에 두 개를 뺐을까요? 친일청산과 농지개혁은 과제가 아니었을까요? 그 우리나라 관료 또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 우리의 주류 세력의 아주 그 단기적인 근시안적 시간을 잘 보여줍니다. 왜? 친일청산과 농지개혁을 북한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거는 발생학적 정통성이 현재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극우 관료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주사파라고 하는 세력들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왜? 북한이 농지개혁과 친일청산 잘했기 때문에 고로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주사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극우 세력들은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거는 북한의 정통성이 우리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거다. 정치적 노선은 정반대인데 사고방식은 똑같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문제를 이제 제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해봐야 되니까 바로 이제 회화장이라고 부르는 김혜균이 자기 조카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가게를 가야 돼서 참 올라갑니다만 김혜균이니까요. 박헌영의 조카 맞네요. 조카에 해당되네요. 복잡하게 하니까 어쨌든 김혜균 씨의 집으로 회화장이라고 부르는 그 집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지트로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한반도 문제죠. 여러분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친탁통치라는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 미영중이 만난 카이로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제일 처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넥타임 친탁통치를 하고 적절한 시간에 독립시켜준다 이렇게 아니었어요. 근데 처칠이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in due course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로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루즈벨트가 제안하고 처칠이 받아들였다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45년 2월 중요한 것은 결국 소련이 서부전선 아니죠 동부전선이죠. 일본 쪽 동부전선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열린 게 얄타회담인데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가 다시 제안합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20-30년 친탁통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친탁 통치하는 데는 나는 동의하지만 가능한 짧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대신 이제 외국군 주둔은 할 필요가 없다. 외국군 주둔 자체는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둘이 하면 미국과 소련이 하면 너무 문제가 처칠이 난리 칠 거다. 그러니 영국도 포함하자. 그래서 미소 영 삼성 회담이 그래서 이제 된 건데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은 1945년 8월 13일 날 보게 되면 소련군이 충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뭐 한반도 전체를 하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놀래서 미국이 결국 38도를 놓고 여기 이 부분 너희들이 하고 하라. 그래서 이제 해서 소위 그걸 군사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일본은 무장해이션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한 분단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미 군정의 보고서를 보면 진해, 서울, 인천의 점령 필요성을 이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가져야 된다는 걸 그냥 주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랜 전부터 분단을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이제 소위 건준과 인공 여러분 더 말할 필요 없이 잘 아시는 그래서 모양이 건준하고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빠르게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미 군정의 입장은 어땠느냐라는 걸 보게 되는데 미 군정의 그 당시에 정치고문은 베릴 베링호프의 얘기하면 한반도는 스파크만 일으키면 폭발하는 혁명 시점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한국 전쟁 기원에 보게 되면 미 군정에 도착했을 때 한국 혁명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왜 건준과 조선인민공화국 설립이 이루어졌죠. 미 군정이 아니었으면 인공이 몇 달 안에 한반도를 지배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미 메가더 포고령 이론은 결국 3조의 점령국에 대해 반한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동을 한다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한다. 점령군이라는 걸 명확히 하죠. 우리 점령군. 그래서 결국 건준과 인공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건준 인공이나 이런 그 중에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보고 깜짝 놀라서 좌익이다 그래서 그랬다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사실 인공의 수준은 우리나라 재헌헌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유당의 헌법도 비슷합니다. 자유당의 강령도 보게 되면 주요 대기업, 그 다음에 지하자원 국유화. 굉장히 그 당시 해방 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보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좌익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권은산의 녹슬은 해방구, 권은산의 녹슬은 해방구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피백산맥은 많이 읽는데 녹슬은 해방구는 별로 많이 안 읽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 전쟁할 때 학생들한테 이 두 권을 두 팀을 만들어서 읽어보고 비교하라고 해요. 녹슬은 해방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구 빨치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해방 전에 이 권은산이라는 사람이 광주 5.18 이후에 화가 나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 새끼 전두환 정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전두환이 5.18을 정당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88 올림픽을 했고요. 두 번은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유치했어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폭탄을 설치해서 테러를 하려고 그랬어요. 권은산이. 그러다 잡혀갔어요. 감옥에 가서 근데 장기수들하고 같은 방에 들어갔어요. 그 장기수들로부터 야, 내가 젊은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죽기 전에 제발 내 얘기는 다 기억했다가 너 나가서 얘기하라 해서 다 계속 암기를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 쭉 쓰고서 그 당시 신문들을 보고 확인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게 녹슬은 해방입니다. 바로 시작은 뭐냐면 벌써 일제발에 시작한 지리산 빨치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지리산 빨치산은 이미 한국전쟁 전에 분단 전에 일제 시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빨치산들이 있는데 그 주장은 뭐냐 하면 미군이 건준하고 인공을 인정하지 않고 했을 때 해산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 군정과 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산에 남아 있어요. 남아요. 이 세력들은 남아 있는데 결국 1년 뒤에 결국 남로당이
그 조공이나 안노당이 결국 미 군정에 불법화되고 결국 쫓겨 신전술에서 패배하면서 산으로 올라오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그게 녹슬은 해방구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녹슬은 해방구의 노선은 남노당을 우익 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왜 기회주의 해방정부에서 노선을.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목적은 뭐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국 미 군정사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정치적이고 우호적인 한국이 한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것보다 중요하다. 한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한국을 만들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거다. 근데 이제 미 군정 문제는 뭐냐?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봤지만 총 44년 8월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자본주의 한국 국민한테 물어보면 자본주의 지지율이 14%,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지지가 70%, 공산주의 7%라.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제 반공건 이런 것들 우리가 의 시대 혁명적 분위기에서 이것은 미국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 군정 이 입장과.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걸 깰 거냐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미 군정 고위 관료의 표현입니다. 이게 참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위 관료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들이 머신 기계를 이길 수는 없다. 기계란 마을 순사와 지주로부터 도지사에 이르는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기계는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발견한 그대로 있었다.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상적인 구상이다.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단추만 누르면 된다. 그러면 경찰들이 대활동을 부시기 시작한다. 경찰들은 일본 집에 35년간 이런 식으로 배웠다. 왜 우리들이 경찰들이 아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목적은 뭐였어요? 결국 어떤 방식이든 우호적인 한국을 만드는 거는. 반대되는 세력은 아까 했던 대로 단추만 누르면 대활동을 부시는 거죠. 너무 재미있는 것은 제가 니치메이칸 대학이라는 일본에 있는 좌파 대학입니다. 가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공산당 쪽 교수들하고 이 얘기했더니 기겁을 해요. 그 사람들. 왜? 그러니까 저는 일본과 미 군정의 일본 군정과 한국 군정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전후 냉전 구도와 미 군정, 메가더의 인종주의, 저는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왜? 일본은 전후 냉전 구조의 주요 동맹국이었고 한국은 일본 수호의 단순히 전초기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본은 전범국이지만 일본은 자기들과 싸웠던 우월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재벌 해체했고 일본의 군정이 아니라 농지개혁하고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파시즘 기반을 해체했어요. 민주주의. 즉 일본의 민주주의는 메가더 정부가 결국 다 만들어준 거예요. 기본적인 틀을. 재벌 해체하고 농지개혁하고 노동운동 일부러 키워주고 등등. 그렇지만 한국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했어요. 친일파 옹호하고 농지개혁 안 하고 지원하고 노동자 농민운동 탄압하고 극우 반공주의 기반 육성하고. 이렇게 발표하면 일본 공산당들은 학을 띄는 거예요. 일본 좌파들. 야야 일본 놈 우리한테 잘한 거 아니야 일본 미 군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혀 다른 맥락의 행동들을 이 군정이 한반도와 일본에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극우 반공주의의 기반을 미국이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농단 45년 9월 17일에 이제 지금 조선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저 건물이 조공 건물입니다. 건물이고요. 그래서 9월 17일에 재건을 하게 되고 이정이 그 책임자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평과 전농과 같은 대중적인 조직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전평 45년 11월에 만들게 되는데 노동자 자주관리. 참 재밌는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컨트롤하는 건데 이걸 국유화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놈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공장이 그냥 놀려져 있었다.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공은 이제 이군정하고 좌우합작을 하면서 양심적인 민족 자본가와 공동 관리를 뭐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미군정이 귀속 재산으로 처리하면서 노동자 다주 관리 운동은 실패하게 되죠. 그다음에 전농 45년 10월 그 당시에 농민이 굉장히 다수였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330만 명의 회원이 있었고요. 그 뭐 상층군 미군정 하곡 수입 정책의 협조에 따른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것은 이 전평 전농 재밌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김영욱이 박정희 때 이제 도망가서 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미국에서 혁명과 우상이라는 책을 씁니다. 박사월에는 썼는데 그 사람이 소위 요즘은 극우파가 돼서 뭐 반공연금 그랬나요? 김경재라고 하는 사람, 김대중 씨 따라서 기억하다가 어쨌든 그 사람이 쓴 그 김영욱의 구술을 들어가지고 그걸 써서 낸 책이 혁명과 우상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1963년에 대선을 하는데 그 정읍 발언 유명한 정읍 발언. 정읍에서 윤보선이 박정희가 과거 남로당 좌익 활동을 하고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중앙정부가 뒤집어졌는데 조사를 보니까 중앙정부 담당자가 김영우를 쫓아온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뭐야? 부장님 뭐야? 여론조사 결과 그걸 하고 나니 박정희의 지지율이 막 높아졌다는 거예요. 김영우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윤보선의 그 폭로가 아니면 박정희 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오히려 불안하다. 특히 재밌는 것은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남로당 살아있었던 사람들 등등 좌익 잔존 세력들이 다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3년에 박정희가 득표 많이 한 지역을 보게 되면 정확히 조봉암이 대선에서 득표했던 지역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제가 해봤어요. 그 지역은 또 조봉암이 득표한 지역은 해방 정부에서 전평과 전농이 강했던 지역이에요.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 전쟁의 기원에서 해방 정국을 각 지역별로 전평, 전농 지역을 활동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극진도를. 그거와 조봉암이 득표한 지역과 놓고 컴퓨터로 돌려봤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해방 딱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득표도 거의 일치합니다. 딱 중요한 변수는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던 데는 변해. 여순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변하게. 그렇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일치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설명이라는 왜 일어났느냐 뭐 이런 설명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건 얘기할 때 흔히 페르난도 브로델이라고 하는 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의 교황이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아날이라는 애뉴얼 이런 연보 이런 뜻입니다. 아날학파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데 페르난 브로델은 사람이 역사의 세 층위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제일 위에 사건사가 있고 구조사가 있고 그 밑에 롱그 듀레 장기 지속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밀살 옥수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밀은 예를 들면 한 개를 하면 제일 수확량이 작아요. 한 개 나면 한 개 씹으면 5개 난다. 예를 들면 숫자는 뭐 굉장히 수탈도가 높습니다. 쌀은 하나 심으면 예를 들면 100개가 나. 예를 들면 그게 나는데 대신에 중앙 집권적인 게 필요해요. 왜? 관계 시설을 해야 되고 등등 하니까 중앙 구축 거기다. 그 다음에 옥수수는 뭐 거의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별로 노동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 하면 그 인신 공양, 날씨 이런 거에 좌우된다. 종교적인 그래서 마야 이런 데서 인신 공양 이런 게 나타난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큰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장기 지속입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는 왜
유신체제는 왜 무너졌냐? 그때 그 사람. 그거는 이제 뭐예요? 사건사적인 거죠. 사건사.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왜 일어나나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요일날 새벽에 북한 놈들이 쳐들어와서. 근데 남북 전쟁 왜 일어났어? 미국에. 그러면 1892년에 4월 12일 날 남군이 쉼터를 먼저 공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노예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구조사잖아요. 남북전쟁이라고 부르지 4.15 동란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북전쟁은. 왜?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6.15 전쟁은 사건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북전쟁을 노예제의 문제로 보는 거는 구조적인 원인을 보는 거잖아요. 남북전쟁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전쟁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한국전쟁이라는. 한국전쟁은 외국에서는 코리안 워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은 다 한국전쟁이지. 우리나라는 남북전쟁이 맞는 전쟁이죠. 정식이라고 봐요. 남북전쟁이라고 불러야지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건사, 구조사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역사를 설명할 거냐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왜 그냥 분단과 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해방 정국을 설명해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What If라고 하는 책. What If. 만일 뭐뭐 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 나폴레옹은 워털로 전투에 졌을까? 왜 졌는 줄 아세요? 비가 와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나폴레옹 군대의 중요한 건 뭐예요? 포병이잖아요, 포병. 근데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질어가지고 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하나 왔다면 이게 what if예요. what if. 만약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요새는 나비 효과, 카오스 이런 얘기야. 나비 효과. 내가 날개짓을 하면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게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통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까 구조적인 게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건 사건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 우리가 설명할 때 외인 해방 정국에서 미소라고 하는 외인이냐 아니면 내인 우리의 내적인 대응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만규 교수의 이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는데 소위 좌우합작에 실패하고 우리가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망했다. 좌우합작에 성공했다면 한국은 분단을 피할 수 있었을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권력과 가짜 뉴스 뭐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만일 좌우합작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다르게 됐었을까? 만일 소련이 남한을 점령하고 미군이 북한을 점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아마 박헌영이 남한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됐겠죠. 북한에서는 뭐 우익적인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방 정국을 설명할 때 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농지개혁 문제죠. 농지개혁. 강한파의 경우에 농지 무상몰수, 소작제 폐지, 소작용 폐지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박헌영의 경우에 일본인 그 당시에 600명 정도 되는 걸로 됐고 신일 대주 400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목소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암태도 소작 분쟁을 보게 되면 7알 정도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중에서 1,700만이 농민이었는데 일반 지주는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소작료는 30%를 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경제학적에는 분배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월 태제와 일반 민주주의 틀 안에서 농지개혁 문제도 제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당 내에서는 온건파였던 장안파는 농지 무상몰수 소작세 폐지를 주장했다면 박헌영은 8월 태제와 일본 민주주의 틀 내에서 온건한 노선을 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미의 입장은 어떠냐? 아까 녹슬을 해방도에 따르면 초기에는 우익 기회주의 그래서
건준 인공 이런 거 해체하지 말았어야라는 건데 그 다음에 북에는 다인공주를 왔다는 게 녹슬 해방구의 비판인데 과연 그렇게 볼 것이냐? 박헌영과 조공의 기본적인 입장은 해방 노선, 이중 노선이었다. 환영하되 우려. 그래서 해방군이지만 점령군이라는 이중성을 이제 본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임무 수행을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몽양과 비슷한 제가 좋아하는 몽양이 보게 되면 미국의 연합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How do you do? 세 마디만 필요하다. 처음 만났으니 How do you do?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방시켜줬으니 그 다음에 오라고 Thank you. 그 다음에 빨리 가라. Goodbye.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몽양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 통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조공과 미 군정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적대적 관계가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게 되고 때문에 그래서 신탁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루스벨트가 하이로부터 시작을 했고 45년 10월에 미국은 조선의 신탁 통치를 발표하게 되고 45년 12월에 미소 영국이 모스크바 삼성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이제 25년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소련이 반대해서 5년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 다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가 요청이 있으면 4개국이 5년간 신탁 통치한다 이렇게 됩니다. 조공 등이 좌익이 제일 먼저 반대했고 그 다음에 우익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조공했습니다. 근데 45년 11월 평양 소련군 사령관 박헌영을 호출합니다. 소련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서 이 통일 임시정부 수립 아니고 후견인제로 신탁 통치가 다르다라는 설득을 하게 되고 거기를 듣고 와서 46년 1월에 귀환해서 모스크바 삼성 합의안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삼성 합의안에서 후퇴해서 한국에서 독립을 하면 3년 내에 족화될 것이다. 단독 남한만이라도 우익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동아일보의 가짜 뉴스 작전이 비트게 됩니다. 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죠.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로 가짜 뉴스. 그래서 소련 그다음에 미 군정이 발표해서 박헌영이 신탁 통치 차지하고 미국이 소련을 귀속하는 걸 찬성한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역사를 뒤바꾼 가짜 뉴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정, 이승만, 하다못해 동아일보도 신탁 통치의 분단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저는 동아일보가 저 글을 쓰면서 우익이라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가짜 뉴스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게 진짜라고 믿었을 거예요. 과연 그 당시 이승만은 루스벨트가 제일 먼저 신탁 통치 주장했다고 알았을까요? 이정은 알았을까요? 아마 이정이 상대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왜? 모스크바에 가서 평양 가서 대부분의 설명을 소련에서 들었으니까 소련 대사로부터 들었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거꾸로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공부해도 재밌겠다. 과연 해방 정부의 중요한 행위자들이 과연 그 우리 분단 과정이나 그 당시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는가 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 합의안은 저는 현실적인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5년 취직 단독 정부도 3년 걸렸잖아요. 그죠? 걸렸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의 가짜 뉴스 전략 플러스 분단 즉각 독립에 대한 대중의 독립에 대한 열망 이것이 결합되어서 역사의 결정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련은
신탁 통치를 찬성했고 세국주의 국가다. 그다음에 미국은 직접적인 독립을 바라. 그러니까 조공과 박헌영 이 세력은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좌파 독립운동의 90%임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인 소련의 그래나라고 되고 이승만과 김국 미국은 신탁 통치 반대한 민족주의자로 이제 역사의 전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뭐 앞에 얘기했듯이 이 많은 부분들은 통일 임시정부를 세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의제 여기에 결정한 내용 중에 임시정부 수립하고 임시정부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고 통일 임시정부 수립안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계속되고 46년 6월 3월에 미소 공동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소련 대결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통일 임시정부 수립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90년대 해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이제 수상은 여운형, 소련안은 부수상의 박헌영, 김규식, 내부상의 김일성, 외무상의 허원, 그리고 나머지 6개 장관은 미국이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만 이건 소련의 희망사항이고요. 결국 문제는 좌우 합작의 실패로 분단의 우리가 극복에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게 됩니다. 그 여운형과 김규식의 좌우 합작 운동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박헌영이 교조주의여서 좌우 합작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 김일성까지도 자기가 성시력을 내려보내서 좌우 합작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라고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철저한 김일성 추종파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강만길, 서중석 그런 이제 소위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좌우 합작 중도 노선이고 그게 당시 당으로서 가장 현실주의 노선이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거다. 이상적이지만 순진한 이상인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낭만주의적이죠. 미소 양국이 저렇게 분할 점령하고 있고 미소 양국이 자기들의 유리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결에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분석으로는 낙제점이다. 그래서 미소가 반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좌우 합작을 해서 베트남식으로 베트콩을 만들어서 무장 투쟁을 한다? 그것도 불가능한. 한반도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덕적 비판, 그래도 단결에 싸워야 했다. 좌우 합작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도덕적 비판으로서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서는 낙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재성 씨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훨씬 유연했던 여운형, 조봉암, 백남훈도 다 실패했을 뿐 아니라 송진우, 김구, 김규식, 이시영 모두 실패, 죽거나 암살당 뭔가 유명한 아전 비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상당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훨씬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앞에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구조결정론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구조결정론적인 구조결정론적인 좌우합작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별로 비관적인 얘기지만 그다음에 이정과 몽양을 생각을 하면 여운형 씨는 대중정치인이죠. 요새 MBTI와 젊은 사람들이 성격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운형 씨는 ENTP에 가까워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식형입니다. 반면에 박헌영은 대중정치인으로서 한계가 있다. 지하혁명 조직의 지도자고 조직운동가고 규율, 헌신성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ISTJ형 내향적이고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 사고하고 판단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거민주주의 대중정치에는 적합하지 않았지 않나 박헌영이. 물론 이제 체제가 다른 체제였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대중정치 하에서는 여운형이 없으면 대선 후보에 가깝고 이정은 당대표에 가까운 그런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것은 1946년 5월에 있었던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죠. 여러분 그 당시 해방정부에 여러 가지 위조 집회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그 정판사라는 것은 원래 조공이 사들인 건물이 과거에는 정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판사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위조 집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던 걸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조선공산당으로 몰고 간 거죠. 결국 그거 관련해서 했던 조선공산당의 핵심 인물인 이관수 씨 등이 2025년 정판사 사건은 전부 다 무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조작인 것이 이제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이쪽에서는 이제 40년 6월에 국제공산당 지도자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2차 대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으로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냉전, 정부 질서를 놓고 냉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미국을 국제공산당 지도자에 의해서 강력한 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스탈린은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김일성의 우위를 그 전까지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우위를 봤습니다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일성을 훨씬 더 우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이제 40년 6월 회의에 김일성, 박헌영 참가하는데 공산당과 공산당이 필요하냐 대중정당 모양을 해라. 그래서 노동당을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해체하고 남노당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7월에 미소운동위원회가 실패하고 소련은 그렇게 되자 북한의 망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고요. 8월 15일 결국 8월에 들어서서 그 조선공산당도 신전술이라는 걸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미군정에 대한 철폐투쟁, 미군정에 대한 대항전. 그래서 그 좌익 모험주의라고 일각에서 비판하고 나중에 박헌영에 대한 재판 기록에 북한의 그 기소에 의하면 박헌영이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남한의 혁명 역량을 괴멸시키기 위한 계략이었다. 그래서 일부 모험주의적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공산당 회의에 미국을 당면적으로 하는 데다가 불법하고 자기 하게 되니까 조선공산당을 불법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치였고요. 그래서 미 군정은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고 박헌영도 조선조공시국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9월 14일 총파업, 전평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9월 29일 날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대구 10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46년에 전국적으로 번져났던 추수 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46년 11월 23일 그래서 이미 이제 박헌영은 북으로 넘어가서 남한에서 남노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대민정당 스탈린 노선에 의해서 그래서 조선공산당과 신민당, 조선인민당이 합쳐서 남노당을 결성하게 되는데 위원장에는 허헌, 부위원장에는 박헌영인데 박헌영 노가 없었고요. 기본적인 노선은 박헌영 노선이었고 결국 대신 이주화와 김상용 이런 사람들이 남노당을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원경스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있었던 종로 5가 쪽에 아지트에서 숨어서 어려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여운형은 좌우합작들에 대한 이변으로 탈당을 하고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다음에 47년 봄에 2차 공공위가 다시 일어나자 이제 여운형 씨는 이제 근로인민당을 다시 창당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뭔가 미소운동에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남동에 가장 인기가 있었고 여운형의 근로인민당이 두 번째로 인기가 있었던 정당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대화동 뭐죠? 바로 우양 선생님이 저격당한 장소죠. 바로 저에 있는 작은 그 뒤에 기념판이
겁니다. 그래서 47년 7월 19일 동양은 결국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제3의 길에 시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단독 정부 수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래서 48년 2월 7일에 구국 투쟁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총파업을 벌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제주 4.3 투쟁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 이제 여순 그다음에 8.15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게 되고 9월 9일은 북한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먼저 수립했고 북한이 나중에 수립해서 이제 이 과정은 논쟁이 됩니다. 분단의 책임을 내서. 그다음 10월에 여순 4.3의 그 진압으로 가기로 했었던 여수에 있었던 군부대에서 이제 남로당 그 지하사가 이제 그 반기틀로 일어나서 이제 한계 여순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부 쫓겨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 이렇게 기행을 하면서 봤는데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6대 1이에요. 6대 1. 6대 1이 뭔지 아세요? 학살의 수예요. 우익이 죽인 게 6명이고요. 그러면 좌익이 죽인 게 1명이에요. 그 비율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하다못해 제주 4.3의 피해자 지금 피해자 신청해 놓은 그 인정하는 것도 6대 1이에요. 6대 1인데 여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순에서도 이 보게 되면 단순히 뭐 저는 친일파 뭐 그다음에 일본 경찰 근데 기독교 뭐 이렇게 대학교 서클 대장 뭐 이런 친구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익들이 좌익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순 그걸 한 다음에 여순에서 무슨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인데 그 아들 둘이 그 순천 정대의 그 학생 기독교 서클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형을 죽이려고 하니 동생이 형을 살려주라 날 살려주겠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너 성경 밟고 가라 그랬어요. 못 밟고서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좀 대단하게 그 목사가 그 죽인 사람을 나중에 자기 아들 양아들로 입양했어요. 손영. 예, 굉장히 중요한.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쫓겨서 이 빨치산들이 이 여순 사건에 있었던 부대가 순천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빨치의 중심이라고. 그걸 보고 이 현상이 한 얘기가 이건 당적 오류와 죄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순만 하더라도 남로당의 중심부에서 한 결정이 아니거든요. 밑에서부터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49년 겨울에 동계특별 작전에서 국빨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년 3월에는 김상용 이주와 정태석이 붙잡히면서 남로당은 균열을 합니다. 그래서 원경 스님은 한산 스님을 따라서 머리를 깎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헌영의 세 번째 시기 북한 체류 46년 9월부터 50년 7월 19일까지 행적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분단 체제가 이제 심화되면서 48년 북으로 넘어간 다음에 48년 1월에 강동 정치학교를 북한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부 원장의 천재 철학자였던 박치우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박치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빨치산으로 하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을 원장으로 해서 남한 출신의 지식인들 중심으로 4,000명의 무장 무역대를 만들어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이현상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한의 세력들을 송호포로 사용했다라는 북한의 전체주의화 체제가 이제 서서히 단련되게 되고요. 48년 4월 19일에 25일 동안 남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남한 총선거 반정수의 반대 세력 대회에서 47개 단체 발표를 입구에 공개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240명, 남한은 360명. 왜냐면 인구 비례 남한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남북 조선노동당 연합중앙위원회 만들게 돼서 결국 박헌영을 제2비서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빈석이 맨날 박헌영을 이론가라고 이제 좀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에 건립할 때 수상의 김일성, 그다음에 박헌영은 외무상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보고를 받고 스탈린이 야 박헌영을 제일 부수상으로 격상시켜 이렇게 해서 그 수상 김일성 제일 부수상 겸 외무상 박헌영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체제가 결국 출범하게 되죠. 9월 9일 이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이제 출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노동당 아까 얘기한 대로 남노당을 해체하는 거 마찬가지로 49년 7월에 남노당을 해체하고 조선노동당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은 김일성, 그다음에 부위원장의 박헌영, 허가이, 유영아. 그래서 이 회의에서 (10월) 46년 10월 항쟁에 대해서 남노당 모험주의라고 김일성이 비판을 하게 되고요. 49년 7월부터는 남노당도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9년 9월에 박헌영은 재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박헌영은 50세였고요. 25살 비서 윤옥이라는 연대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전쟁에 주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준비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전면적인 남침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스탈린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49년 10월에 이제 마오쩌둥의 중국 경영이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결혼한 북한에서 결혼한 가족 사진 그리고 그 박비비안느가 딸인데 딸이 어디 갔지? 여기 딸하고 같이 여기 딸하고 같이 와서 크게 그다음에 딸이 평양에 와서 한국 무용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했던 사진이고요. 한국 전쟁과 박헌영. 그래서 이제 50년 4월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다시 스탈린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남한 해방은 3일이면 된다. 미군이 오려면 한 달 걸리게 스탈린이 계속 미군이 개입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박헌영도 20만 노동당원이 대중공기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죠. 박헌영 스탈린을. 그래서 스탈린은 중국이 지원한다는 전제로 조건부로 승인을 합니다. 56년 5월에 마오쩌둥을 만나게 되고요. 또 마오쩌둥도 미국 개입을 부여하지만 김일성이 설득합니다. 50년 5월 28일에 박헌영은 51세 생일인데 그날에 북한 국가원장 교육을 받습니다. 50년 6월 25일에 결국 한국전쟁이 일어나고요. 미 군정 김일성의 주장과 달리 일주일 뒤에 바로 미군이 착륙하게 됩니다. 전쟁의 장기화 50년 9월 인천 창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0년 9월이면 한국전쟁이 6월 25일 일어났으니까 3개월 만에 끝날 때임이었어요. 근데 3년이나 됐어요. 왜? 3개월이 됐을 때 중국은 인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야, 384전 끝내. 384 원래 원상 복귀해. 안 그러면 우리가 개입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38선이나 휴전선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은 그걸 무시한 게 메가더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잘린 겁니다. 메가더가 해임된 중요한 거, 노병은 죽지 않고 사실 뿐이다고 등등 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그 청문회에서 브래들리 장군이 얘기합니다. 한국 전쟁은 wrong war at the wrong time, at the wrong place, with the wrong enemy. 잘못된 전쟁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적과의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거 왜? 한국 전쟁 그렇게 갔으지 알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국제전으로 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50년 9월에 끝났어야 될 전쟁인데 3년 하면서 10배 이상 죽고 등등한 거죠. 북침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북침을. 그리고 이제 북침 덕분에 신발치가 남부군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건데 바로 38선을 넘는다고 이제 한국 군인들이 미군이랑 신나하는. 그렇게 되자 이제 한국 전쟁이 길어지자 패전 책임론과 희생양 찾기가 시작합니다. 51년 11월 러시아 혁명 44주년 소련 배설의 회식이 있는데 김일성이 술이 취해서 박헌영 책임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둘이 싸움이 있습니다. 박헌영이 반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52년 12월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에서 김일성이 결국 종파주를 비판합니다. 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죽자. 스탈린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산주의 운동, 특히 남노당의 중심적인 세력들은 다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김일성은 뭐 공산당 명령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중요한 집계인데 스탈린이 죽자마자 결국 김일성은 남노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들어갑니다. 3월 6일에 임화 이승엽을 체포하고 3월 16일에 박헌영을 체포합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휴전협정에서 남부군은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군은 남부군이 이 현상을 중심으로 한 남부군이 빨리 그냥 다 소모되기를 바랬어요. 소모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은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은 다 북한으로 갈 수 있게 했는데 그 협정에서 야 남부군에서도 원하는 사람은 북으로 오게 해줘라 이게 얘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죽길 바랬어요. 그리고 8월 3일 날 박헌영을 제외한 남노당 사건 8명에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9월 17일에는 이현상 씨가 빚정골에서 사살됩니다. 빚정골에서 이제 거기서 박영발 등등 중요한 그래서 남북을 회의에서 김일성이 지시를 받은 그래서 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남북으로 괴멸됐어. 그래서 모든 계급장 띄고 편복으로 해서 합니다. 내려가다가 결국 화가 난 이현상의 그 보디가드 중에서 자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경찰이 이제 토복기에 있다가 토벌대가 토복에 있다가 뒤쪽부에서 이현상을 사살한 거죠. 그 이현상은 죽었고요. 그래서 55년 12월 그 다음에 한 거의 2년을 박헌영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뭐 증거도 없고 등등. 그러니까 12월 3일에 박헌영을 기소해서 공화국 전복형하게 되고 12월 15일 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자 소련과 중국이 코미터렌은 굉장히 중요한 박헌영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사형 중지 압력을 넣고요. 소련이나 중국으로 망명시켜라. 특히 목격동이 계속 망명시키라고 이제 압력을 했습니다. 59년 10월에 김일성이 동유럽을 순방하게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는 그걸 보면서 스탈린 비판을 봤어요. 소련도 스탈린 죽은 다음에 동구에서 일어난 스탈린 비판 이런 흐름을 보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을 김일성이 자리를 빈 거를 해서 연안파와 소련파가 김일성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종파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 거기서 실패하죠. 표를 얻는데 부족해서 그래서 소련과 중국으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러자 7월 19일 귀국하자마자 김일성은 빨리 더 시끄럽기 전에 박헌영을 제거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즉시 사살 명령을 합니다. 7월 19일에 죽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결국 박헌영은 미제국주의 간첩이었고 요새는 또 일본의 간첩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본 똥먹국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일본 고문을 하고 똥먹고서 나와 다 일본 놈들이 다 뿌락치고 해서 내보내준 것이지.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자료, 소련 영사관 부인 그 브루스 커밍스 제일 중요한 거는 미 군정 자료와 일본 경찰청 자료입니다. 일제와 해방 당국의 어떤 연구자들도 일본 문서, 미국 문서에서 일본이나 미국에 간첩했던 자료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간첩이었다면 보고한 거라든가 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해방 정국의 모든 자료들 그리고 일제 시대 때의 일본 경찰청의 자료들을 다 봤지만 그런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중이 박헌영이 간첩 행위를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헌영의 최후 진술 이거는 뭐냐면 그 재판 과정을 참관했던 내무성 제1부장 강상호는 그래서 박헌영을 기소했던 중요한 핵심 인물 거기에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나중에 결국 소련으로 망명해서 소련에서 결국 이제 소련에서 이제 만난 거죠. 나중에 원경스님을 했는데 이 재판은 요식일 뿐 어떠한 진술도 결혼에 갖고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에 가겠다. 너희들의 주장대로 나는 이제 간첩이다. 이 부분이 이제 소위 간첩임을 인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이제 간첩과 내가 말하는 이제 간첩은 엄격하게 다르다. 나는 남조선에 있을 때 아니 그 훨씬 전부터 미국 사람들과 교분이 있었다. 그 교분은 조국의 해방과 민족 통일을 위한 차원인데 결국 간첩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경 스님이 가가지고 그 전까지 원경 스님은 55년 12월 15일 날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원경 스님. 어느 날 원경 스님이 황석영 뭐 이런 여러 문인들과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12월 15일 몰래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온 거예요. 그 알게 돼서 사람들이 어디 갔냐 했더니 너 여자 있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여차였잖아요. 12월 15일이 그 사형 선고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가서 러시아에 가서 박길용 외무차관을 만나니 그 사람이 7월 19일에 죽었다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바로 동부에서 들어온 날 바로 그날 기억하는 그날 야 당장 죽여 그런 가서 하라고 그래서 자기 운전기사를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해서 7월 19일 날 죽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역사적 복구 시간이 역사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쭉 이렇게 해서 그 역사적 복군이 부분적으로 제일 중요한 2004년 이정 박헌영 전집이 출간됐고요. 주세죽은 이제 건국훈련이 손석춘 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원경 스님이 만기사에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박헌영 회원탑입니다. 박헌영 평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정 전집, 이정 만화 그다음에 만기사에 있는 박헌영 탑이고요. 거기서 7월 19일 날 가는 이제 제사입니다. 2025년 7월 19일에는 그 역사 일제 사회주의 운동사라는 역사학자들하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박헌영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좌익 하인 운동가를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재유 이게 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석천 광주 학생운동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권호설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권호설, 김재봉, 이재유, 장석천 해방 전에 사망이기 때문에 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도 최소한 대한민국 출범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우선 장제성도 못 받았고요. 또 김원봉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줄 수 없습니다. 네. 법적 복권의 어려움. 왜? 그것은 건국장이기 때문에. 건국장이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뭐 기여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 사실 독립장 훈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 독립장. 그래서 결국 이제는 독립에 기여한 사람들을 뽑아야 따로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김원봉, 장제성 이런 사람은 역사적 복권이 됐어요. 역사적.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박헌영이 여러 가지 오류를 있습니다. 일부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침묵. 그러니까 박헌영도 저는 스탈린주의자라고 봅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물론 그 당시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하지만 250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이 더군다나 전쟁을 안 일으킨 것은 평화주의가 아니라
목숨 중립세가 아니라 북진 통일했지만 주장했지만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박헌영의 최대 잘못은 월북이었다고 봅니다. 북한 스타일에 대한 겁니다. 물론 그때는 최소한 이해하더라도 나중에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남한에서 순교했어야 한다고 해요. 뭐 결과론인지 모르지만 여러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제 간첩에서 실패한 혁명가로 역사적 복권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남북한 모두의 작업입니다. 남한에서의 복권은 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북한에서의 복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정 사상 계획을 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넘어서 하산으로 해서 이렇게 러시아 처음에 일본으로 가서 시모노세키에서 결국 상해로 도망갔었죠. 상해에서 그다음에 쭉 돌아와서 시르주로 넘어왔다가 붙잡히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다가 도망가서 하산으로 해서 모스크바로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이제 쭉 와서 상해에서 이정 사상 계획을 이정인 것이고요. 시대 유물론 이런 얘기가 나를 만든 것을 파라는 시대다. 제가 이게 71년도 감옥 갔을 때 사진인데 시 하나 더 있죠. 여기 정대단 명대입니다. 투옥, 제적, 강제 직집, 군대도 안 갈 키입니다. 강제로 막 190인데 185야 새끼야. 그리고 강제로 보내서 3년을 됐습니다. 해직 기자 된다고 해직되고 인교에 의장하면서 또 2차례 검찰 조사하고 파란만장은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세대다. 30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박헌영과 이현상, 김단야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30년 뒤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다행입니다. 맹포 세대. 그러니까 저는 유신 세대가 한국 현대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이던 역사의 아이러니죠. 근데 미군정 아니었으면 북한처럼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제일 그러니까 제 아는 후배가 노동자 해방운동가 아까 얘기한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러다가 미군정의 규속제 철회로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수들이 뭐라고?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야? 미국이 고맙지. 야 이 자식아, 그거 성공했으면 소련처럼 됐을 거 아니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한국 보수주의 반공주의 흐름이 여기에 있어요. 딱 하나 이거예요. 미군정 이승만 했으면 북한처럼 됐을 거 아니야. 거기에 진보가 답하지 않으면 전 답이 없다고요. 이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다가 전형적인 결과론이고 저 주장은 미군정 아니었으면 북한도 남한도 지구가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해요. 미국 아프리카계와 미국의 아프리카 노예로 끌려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미국의 아프리카가 아무리 차별을 받아도 그 사람들하고 지구에 있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잘 살아요? 누가 잘 살아요?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계가 잘 살죠. 그러면 노예로 끌고 온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라면 미국도 아니었으면 또 지금 저 북한처럼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재밌는 박헌영과 박정희 사실은 박헌영을 제일 먼저 복권시킨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바로 박헌영과 같이 일했고 했던 박갑동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919년인데 지금 100몇 살이 107살인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국 그때 이 사람이 1950몇 년도에 아직도 건강하시다 그러면 저 이제 50몇 살뿐이 안 돼서 왜 김일성이한테 사형받고 쫓겨나면부터 그때부터 새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1973년도에 일본에 있는데 박정희가 불러서 요청으로 귀국을 해서 박정희를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있었더니 누굴 불렀는지 아세요? 이병철이를 불렀어요. 이병철이를 불러가지고 야 이 회장 중앙일보에 이 지면조 그리고 글 원고료 최고로 그거 원고료로 아파트 서울에 3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했던 게
내가 아는 박헌영을 연재하라고 그랬다. 그걸 연재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났더니 박갑동 씨 이야기예요. 박정희가 해방 직후 읽었던 박헌영 선생의 꼭 박헌영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8월 태제가 나의 세교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의도가 뭐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의도는 하나 딱 그 당시에 한일 남북한 국교 정상 남북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남한 결국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정통성은 네가 아니라 박헌영이야. 김일성이를 흠집내기 위한 구도였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원경 스님이 이 말을 굉장히 그거예요. 그래서 야 박헌영이가 박정희가 5.16하고 뭐 이런 것도 다 8월 태제에 기초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아니에요. 스님 아니에요. 어쨌든 재밌는 일화 같은 일. 그다음에 역사의 관계. 제가 나이 드시는 제가 이제 이분이 나를 손석하 47년 7월 19일, 56년 7월 19일, 65년 7월 19일이 뭔 줄 알아? 아세요? 뭐죠? 47년 7월 19일 뭐예요? 공양의 기일입니다. 56년 7월 19일은요? 이정 박헌영의 기일입니다. 65년 7월 19일은요? 이승만의 기일입니다. 다 9년 차입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것도 이게 강릉 초당에 가는 데 있습니다. 영어 학교토 1997년 지동설이 설립 1907년 지동설 설립했고 여운영 선생님께서 와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릉에 가면 강릉 지금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릉의숙이라고 1907년에 강릉에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었어요. 영어 선생을 초빙했습니다. 누가 왔겠어요? 박헌영 선생님이 왔습니다. 여운영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 터에 지금 사진 저거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누가 쓴 그림을 갖다 요. 이 사람들이 간 다음에 45년에 몇 년 뒤죠? 1907년이면 38년이잖아요. 10살 때라고 언제요? 48이죠. 그 다음에 언제? 1950년에는 뭐예요? 53세 이럴 때요. 이 배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중심적인 인물을 하다가 바로 뭐예요? 고도연맹 등등 다 죽었어요. 다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당 의숙의 영향입니다. 근데 그 옆에 초당이라는 말이 누구 이름이죠? 누구의 호죠? 허균의 아버지의 호잖아요. 그 사람이 한문을 배웠으니 그 당시에 청나라 책을 보고 청나라가 굉장히 실용적인 책들이 많으니까 이 바다물 가지고 두부를 만들면 된다. 동네 사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고 고마워서 초당 순두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두부를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쭉 초당 순두부를 했는데 바로 몽양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이루는 바람에 이 배웠던 제자들이 해방 정부에서 다 제일 먼저 학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이 과부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초당 순두부 가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정 선생 원경 스님의 삶. 이건 뭐 이게 원경 스님의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 보존해야 돼. 부용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간이 묻어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 제가 미국 건국 250주년 하는 뭐 책을 만나지 바로 미국 사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7월 2일 저 백교환 기념관에서 트럼프 주의 뿌리를 회고한다. 건국 250주년을 생각한다. 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붉은 유로 진보 예술자를 위한 안편 보겠습니다. 자, 시간 이제 다 이러시는 거 감사합니다.